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3 역사 5-3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학문과 예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 볼 건데요. 지금 바로 새로운 학문 실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 이후 조선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었죠.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성리학이라는 가치관 속에 갇혀있던 조선의 개혁 정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이 성리학이 당시 직면하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새로운 개혁안으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강조한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의 실학과 상공업 중심의 실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농업 중심의 개혁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주로 남인이었으며 이들을 중농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영원과 이익,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의 불균형으로 오는 농촌사회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유영원은 자신이 저술한 반개수록에서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신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우사설을 통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지정하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할 수 있게 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일려를 정해 공동 경작한 후 일한 양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다산 정약용은 정조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인데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건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민 생활의 안정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으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친 실학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들을 중상학파 혹은 북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북학파 실학자들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상공업의 진흥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는데요. 이 중 유수원은 기존의 조선에서의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홍대용은 서양 과학기술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했던 실학자로 지구가 스스로 자전한다는 지전서를 통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습니다. 또 비판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자신의 저서 양반전과 허생전을 통해 당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풍자했으며 북학파 실학자로서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하고 화폐 유통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며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가는 자신의 저서 북학기에서 생산의 촉진을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청과의 무역을 확대해 청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실학자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실학자들의 대다수는 정계에서 밀려나 낙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혁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은 농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등장한 새로운 사회개혁론인 실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이 시기 발달했던 국학에 대해 살펴볼까요? 17세기 오랑캐라 부르던 청이 중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자 조선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이에 따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학이 발달한 건데요. 이러한 국학은 역사와 지리, 언어 등 분야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역사서로는 유득공의 발해고가 대표적인데요. 유득공은 발해고를 통해 발해의 역사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역사임을 강조했고요.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뤄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세웠습니다. 또 역사 못지않게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서와 지도도 만들어졌는데요. 이중화는 택리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경제, 풍속 등을 정리했고요. 정상기는 동국지도에서 백리 단위의 축적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는 대동여 지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맥과 하천, 도로망 등을 정밀하게 표현했는데요. 이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는 정말 유명하죠? 이게 바로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인데요.
전체 22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도를 이어붙이면 가로가 2.7m, 세로가 6.4m에 이르는 거대 지도가 완성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전국을 다니며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죠? 한편 이 시기에는 국학이 발달하며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는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를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 발달한 국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의 수도인 영경에 주기적으로 사절단인 연행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연행사는 청의 조공을 바치고 답례품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통해 조선과 청의 물자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조선과 청의 학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청으로부터 화포와 자명종, 천리경 등 다양한 서양 문물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자명종이고 이게 이제 천리경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양 문물이 소개되면서 지전설과 같은 서양 천문학이 들어왔으며 새로운 달력인 시언역도 도입됐는데요. 이는 선교사 아담샬이 만든 역법서였습니다. 또 고려만국전도라고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가 전해지는데요. 이는 중국 중심의 사고관에서 벗어나 조선인들의 세계관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계지도와 거의 유사하죠? 이뿐 아니라 이 시기 천주교도 전해졌는데요.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서양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평등사상과 제사거부 등의 이유로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는 1801년에 일어난 신유박해가 있습니다. 이 신유박해 때 선교사들을 비롯해 약 300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처형을 당하는 등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때 유배를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한편 이 시기 조선과 일본 역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정권을 잡은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우리나라에 국교 재개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조선은 일본의 대규모 사절단인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때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들은 조선의 선진문화와 문물을 일본에 전파했으며 에도 막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사실 에도 막부는 쇼군이 교체될 때마다 조선의 통신사를 요청했었고 이는 일종의 자기과시기도 했습니다. 암튼 총 12번이나 일본에 파견됐었던 조선의 통신사는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의 건축과 공예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건축 분야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 지주와 부유한 농민들의 지원으로 큰 규모의 불교 건축물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화엄사 각황전과 법주사 팔상전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5층탑입니다. 그리고 공예에서는 16세기 이후 양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백자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보급됐고요. 18세기에 제작된 달 항아리가 생활용 항아리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미술을 좀 살펴볼 건데요.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진짜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화가는 정선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정선의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가 유명합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이 있습니다. 이 중 김홍도는 당시 사회와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했는데요. 자기짜리라던가 타작도, 서당도, 대장간 등은 서민들의 모습을 그려낸 김홍도의 대표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김홍도가 일반 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 신윤복은 양반과 부녀자들의 풍류와 남녀간의 사랑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신윤복만의 섬세하고 유연한 선과 적절한 채색이 돋보이는 이 그림은 단호 풍경이고요. 요건 월야미래, 달밤의 은밀한 미래를 나누는 남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노상아련도라고 김득신의 작품인데요. 길에서 만난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서예를 살펴볼까요? 이 시기 글씨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김정희가 있는데요. 독특한 필법을 자랑하는 김정희의 추사체 같이 감상해 보시죠. 새로운 필법의 독자적인 글씨체가 인상적이죠?
오늘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인 실학과 국학, 그리고 예술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새로운 사회개혁안인 실학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실학을 농업 중심과 상공업 중심으로 나누어서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등장한 국학 역시 분야별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교류에서는 연행사와 통신사의 역할을 잘 구분하시고요. 조선 후기의 예술의 변화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